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게 주식시장을 근본적으로 한번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요. 오늘 또 사이드카가 발동했거든요. 오늘은 이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사이드카라는 게 매도 매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있잖아요. 코스피 200 선물 지수. 그런데 1분 이상 5% 이상 하락했다. 1분 이상. 그러니까 1분 동안 5% 이상 코스피 200 선물이 하락을 했다. 그러면 이게 5분 동안 선물 거래를 정지시킵니다. 5분 동안. 요게 사이드카입니다. 그런데 떨어졌기 때문에 매도 사이드카. 올라가면 이게 매수 사이드카. 이게 사이드카예요. 5%. 이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제가 미국 시장을요, 매일 보잖아. 근데 5% 올랐거나 내린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게 9.11 테러도 아니고, 우리 몇 년 동안에 미국 시장에 5% 이상이 변동하는 게 없잖아. 그냥 한 2, 3%, 2%만 떨어져도 폭락했다. 이러죠. 진짜 이게 많이 하락해도 1%대.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가요, 코스닥 빼고, 코스닥은 이게 6% 변동할 때 또 하거든요. 6%. 근데 코스피가 5%인데, 코스닥은 빼고, 코스피만 놀라지 마십시오. 올해 들어서만, 올해 지금 3월달도 안 됐어요. 올해 3개월도 안 됐죠. 지금 이게 2달 좀 넘었잖아. 2달하고 20일. 근데요, 토일 빼고 빨간 날 빼면 주식 거래일이 얼마 될까요? 주식 거래일이 한 달에 20일도 안 될 겁니다. 토일만 빼도 이게 8일 빼잖아요. 또 빨간 날 빼고, 이게 설 연휴 빼고. 거래가 며칠 안 됐어요. 올해 들어서. 그런데 코스피만 사이드카가 올해 10번이나 발동됐다. 이게 주식 시장입니까? 올해 들어서 며칠 거래도 안 했는데, 근데 사이드카만 10번째 오늘, 10번째 발동됐다. 이게 주식시장, 정상적인 주식시장이냐? 이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이게 완전히 투기 난장판이죠. 아사리판. 완전히 투기장이 다 돼버린 거예요.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주식시장이 정상적으로 상식적인 이런 투자 장소가 투자장이 아니고요. 그냥 이게 투기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2배로, 지수가 2배로 떨어지면 2배로 버는 이런 곧버스부터 해가지고 그냥 하루에 그냥 몇십 프로 벌었다, 이랬다가 완전히 투기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주식시장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업의 성장이 하면서 같이 이게 성장의 과실을 누리면서 정기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 이게 성과를 은행 이자보다 좀 더 이익을 낸다. 이게 기본적인 투자 원칙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게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장기로 투자하면서 기업이 커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배당도 좀 늘려가고 내가 이게 배당도 좀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게 정상적인 투자 행태인데, 근데 지금 보시라고요. 하루에도 이게 그냥 변동성이 하루에도 이게 몇십 프로 올랐다 내렸다. 이게 지금 사이드카가 10번 발동되는 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 중에 어디냐. 결국에 이재명이가 완전히 전 국민을요, 그냥 도박 투기꾼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도박 투기꾼으로. 청년이 돈이 없는데 500만 원 밖에 내가 전 재산이 없는데 이걸 이게 그만큼 빚내가지고 그냥 몇 배로 꽃버스로 이게 몇 배로 투기하다가 결국에 거지되는 이런 완전히 진짜 아사리 도박판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주식시장이 원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게 보십시오. 또 근본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주식시장이 자본시장이 뭐예요? 기업들이 예를 들어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기업들이 직접 은행에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직접 주식 발행을 통해서
직접 이게 그 투자자한테 자본을 모아가지고 신사업도 하고 사업해서 그렇게 몇 배의 이익을 내가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원래는 이게 주식시장이잖아요. 옛날에 위험 분산할 때 유한 책임.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결국 기업이요. 좋은 기업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돈을 이게 그 필요할 때 이제 신주를 발행하거나 또 이게 그 정자하거나 이래가 돈을 모아서 사업을 잘 해가지고 이게 그 돈을 벌어서 배당도 해주고, 원래 이게 정상적인 주식시장인데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게 그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은행에 차입할 수도 있고, 그보다는 이게 직접 자본, 신주를 통해서 자본을 이게 그 끌어모아서 사업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자본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시장이 아닙니다. 아니, 뭐 자본은 뭐 유상증자 하거나 하면요, 난리 날 겁니다. 유상증자 하면 거의 뭐 경영진 쫓겨날 겁니다. 주가 떨어진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 계속 돈이 유출되는 거야. 계속 주식을 사가지고 소각. 또 주식을 사가지고 소각. 그러니까 기업의 돈이 그냥 유출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삼성전자처럼 돈을 워낙 많이 번다. 그러면 주식을 사가지고 한 10몇 주 사가지고 소각하면 뭐 주가가 올라가니까 주당 주식 수가 줄어들면 EPS 주당 순자산 가치나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니까 뭐 그런 대로 이해가 되는 면이 있죠. 또 필요한 면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다게 이재명 정권이 막 쪼대가지고 야 PBR이 1이 안 되는 기업은 공개를 해가지고 뭐 개망신을 주겠다. 부터 그 PBR이 그냥 업종별로 하위 20%는 너무 저평가되니까 그냥 개망신을 주겠다. 저 PBR 주 이렇게 딱지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너가 밸류업 계속 올려 주가. 이러니까 자금이 안 되는 회사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당을 확 늘리거나 또 그 주식을 사서 소각 계속 하면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물론 투자자는 좋겠죠, 단기적으로. 근데 주식시장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자금을, 오히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지금은 기업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주식시장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원래 기능이 완전히 변질돼 버리고요. 변질돼 버리고 좀 심각한 게 그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긴 한데,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2달 반 만에 거래일이 며칠이라고 그 중에 10번이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서킷 브레이크도 몇 번 발동됐죠. 그런 게 더 엄청난 거고요. 하여튼 이걸 보면 완전히 이게 정상적인 건전한 투자를 위한 이런 게 그 장인지, 정말 이게 일확천금 노리는 투기. 우리가 도박을 왜 강하게 금지합니까? 도박은 형사적으로 처벌하잖아요. 고스톱 치면서 점 100원만 놓고 치도 도박이라고 벌금 때리고 처벌하는데요. 근데 이 주식시장이 완전 도박판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되면 이게 도박판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뭐 말도 안 되는 게 실적하고 그대로 연동되는 것도 아니고, 우량주 중에도 이게 엄청나게 저평가된 것도 있고, 또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식이 막 시가총액이 10조, 20조, 특히 코스닥에 이게 도박판하고 이게 뭐가 다르죠? 건전하게 실적을 보고 주가가 실적이 딱딱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도 이게 몇십 프로씩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그 난장판, 도박판이 아닌가. 이런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지금 이게 결국은 지방선거, 선거용으로 주가를 이게 단기간에 무리하게 끌어올린 거예요. 단기간에 막 상법을 3번이나 바꾸고 기업들을 그냥 온갖 수단 방법으로, 예를 들어 PBR이 0.8배 밑으로 가면 세금을요. 상장 기업이 그게 가치잖아, 시장에 형성된. 근데 그걸로 세금을 때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PBR 0.8로 해가지고 세금을 엄청나게 상속세 때리니까 야, 너가 주가 누르면 안 된다. 이런 게 법이 있거든요. 이재명이 만들려는 그 주가 누르기 방지법.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요즘 이게 주주가요, 대주주가 주가를 억지로 누를 수가 있습니까? 억지로 눌러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게 그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으니까 PBR이 말이 안 되게 저평가된 거예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마트 있잖아요. 신세계 이마트. 이마트 가게 그 PBR이 예를 들어 이마트 지금 PBR이 얼마입니까? 한번 이게 치볼까요? 이마트. 이게 그 PBR이라는 게 주당 순자산 가치거든요. 주당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1이면 이게 딱 자산 가치하고 주가가 일치하는 게 그 1이거든요. 1. 근데 이거 이마트는 이게 오늘 4%대 96,300원. 오늘 이게 96,300원인데 PBR이 0.23입니다. 0.23. 그러니까 이게 그 순자산이 4분의 1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이마트의 그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옛날에 그 삼성의 딸 이명희 그 아들이 정용진이죠. 정용진. 그러면 이게 정용진이가 이마트 주가를 계속 눌러가지고 내가 상속세 나중에 적게 내고 눌러서 0.23이 됐느냐? 저는 이게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물론 이제 그 밸류업으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릴 노력을 최대한 안 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러게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막 배당을 확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 쏟아가면 올리지만 이게 그건 근본적인 게 안 되고 시장에서 왜 이마트가 0.23이냐? 옛날에는 PBR이 2배, 3배였는데 왜 0.23이냐? 옛날에는 이마트가 새로운 신성장 사업이니까 PBR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쿠팡이나 이런 게 전자상거래 되니까 이마트가 오히려 이게 옛날 구시대 굴뚝 산업이 되니까 성장성이 없다. 이래가 이게 PBR이 0.23배입니다. 이런 걸 이게 막 그냥 0.8배로 세금 때리겠다. 이런 게 법인데요. 하여튼 이재명이가 온갖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주가를 억지로 단기간에 엄청나게 끌어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기업이 다 발전해서 골고루 이렇게 주가가 차분히 올라간 게 아니고 억지로 이게 막 그냥 단기간에 급등해 나니까 거기에 취약하죠. 모래 위에 막 억지로 그냥 단기간에 억지로 이게 모래성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게 외부 충격이 있으면 와르르 5%, 10%까지, 저는 12%까지 했잖아요.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된 것도 몇 번 있죠. 하여튼 이거 보면 이게 저는 주시장이 완전히 도박판 돼가지고 정말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주식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주식도 그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차원에서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조금씩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게 주시장은 비정상적으로 너무 급등락이 심한 전 세계 어느 주식시장 중에 이런 식으로 그 2달 반 만에 어떻게 그 사이드카가 10번이나 발동되는 와, 참 이게 이런 롤러코스터장이 도저히 어디 있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10번이 발동되잖아요. 사이드카가. 근데 그것도 그래요. 실제 사이드카도 이게 그 매도 급등이니까 매도 사이드카 이게 6번 발동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 사이드카가 4번 코스피에서만 10번 중에 그러니까 이게 막 매도가 6번 또 매수가 4번 그러니까 팍 폭락했다가 확 올랐다가 이게 변동사니까 개미들이 어지러워서 정신을 못 차린 이 와중에 하면서 거기에 깡통 계좌가 돼버리는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정상화시키게 됩니다. 이재명이가 정치적으로 주식을 악용해가지고 너무 비정상화되어 있다. 빨리 주시장을 정상화시키게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서울시 아파트나 이런 데 그 보유세가 이제 그 급등하면서 엄청나게 그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를 보면요. 서대문구, 서울의 그 서대문구, 또 이게 제가 20년 살던 관악구, 또 이게 그 보유세가요. 30% 이상 뛰었다. 세금이 30% 이상 뛰었다. 서대문구와 관악구도. 이런 이야기고요. 더군다나 이게 공시지가 산정이 개판입니다.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좀 이게 문제가 많아요. 원래 국토부가 감정원이라 하는데 같은 아파트인데 1층하고 20층이
5억이 차이 난다.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뭐 청이 좋고 좀 나쁘더라도 같은 아파트에 그 1층하고 20층에 5억 차이 난다. 하여튼 공시가 산정이 주먹구구이기 때문에 주먹구구. 따라서 이게 그 공시가 불복 집단 행동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그 부동산 보유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게 통계를 보면요. 통계를 보면 실제 그 가격이 공시가 가격이 오르니까 그러면 이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늘어나죠. 종부세라는 것도 이게 보유세 일종이에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면 이게 그냥 종부세가 나오잖아요. 종부세 대상이 아니면 재산세 조금 나오는데 보유세 일종이 종부세거든요. 그러면 종부세 이게 부과 대상이요. 예를 들어 뭐 12억이다. 그럼 이게 거의 뭐 공시가가 다 올라가니까 다 12억 넘으면 예를 들어 이게 그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이 41만 5천 가구랍니다. 와, 서울에 올해 종부세 대상이 41만 5천 가구로 지난해보다 50%가 뛰었다. 그러니까 41만 5천 가구가 종부세 대상이 되고 이게 지난해보다 가구 수가 50%가 뛰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서대문, 동대문, 관악구 이런 데도 이게 그 종부세 대상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종부세 대상이 돼가 많이 뛰니까 전체적인 보유세가 20, 30% 이상 늘어날 거로 추정된다. 20, 30%가 늘어난다. 세금 부담만. 자, 우리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종부세나 이게 보유세가 많이 늘어나면 아이고 이게 우리 집이 올랐으니까 기분 좋네 하면서 이게 좋아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집이 올란 거는 이게 그냥 수치상일 뿐이죠. 우리 집값이 그냥 올란 거는 내가 평생 한 집만 살고 있는데 내가 이게 그냥 장부로 이게 공시가로 올란 거는 이거는 이제 그냥 수치일 뿐이고 실제 당장 내 주머니에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실제 내 주머니에서 당장 세금이 나가야 되는데 근데 몇십 년 사신 어르신들은 은퇴하고 나서 연금 쥐꼬리만한 게 연금으로 사시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3천만 원 내 세금. 아이 3천만 원 1년에 이걸 어떻게 내? 집을 팔아? 지금 팔 수도 없죠, 세금이나. 이러면 이게 조세 저항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옛날에 그 마키아벨리가 그 유명한 말 있잖아, 마키아벨리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정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용서해도 자기 재산권을 침해한 지도자, 정권은 이게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용서해도 자기 재산을 침탈한 자에게 용서하지 못한다.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이야. 인간은 이게 뭐 물론 경제적인 좀 이게 동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재산권이 침해되는데 그거 못 참습니다. 옛날에 밀란이 왜 나느냐고, 왜 전쟁이 나고 밀란 나느냐고, 왜 혁명이 나느냐고. 혁명이 나는 게 그게 다 세금을 수탈하면, 동서와 고금의 세금 수탈하면 혁명이 나는 겁니다. 밀란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보고 이게 우리 결국 서울시 선거는요, 뭐가 좌우한다? 결국 이 부동산이 좌우합니다. 부동산이 좌우한다고. 근데 부동산이, 그럼 이게 어떨 때 제일 좋냐? 어떨 때 제일 좋냐? 부동산이 급등하면 정권이 망하죠. 부동산이 확 올라가 급등하면 망해. 지금 급등하는 지역도 많아. 근데 부동산이 갑자기 급증가해가지고 완전히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경착륙, 갑자기 몇 억씩 빠져버린다. 이것도 이게 난리 납니다. 비행기가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급증가 경착륙하면 이게 흔들어가 기체가 큰일 나죠. 연착륙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게 부동산 값이 완만하게, 크게 변동 없이 완만하게 약간 올라야 돼. 약간 올라야 또 이게 재산 정식하는 맛이 있고, 그러면서 이게 거래가 활발하면서 완만하게 상승하면, 그러면 이게 내가 20평 살다가 조금 모으면 25평 갔다가 또 이게 30평 옮기고, 옛날에 그랬거든. 우리 보수 정권 때는
부동산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값이 안정이 되면서도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거래가 활발하고 그러니까 내 집을 늘리고 거래도 하고 그러고 그 보유세는 최소한으로 때리대. 보유세는 미실현 소득이거든. 내 손에 쥔 소득이 아니잖아. 미실현 소득은 이게 많이 때리면요. 이러면 이게 조세 저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서울 시내 보면요. 아직도 이게 급등한 지역도 있고요. 그런 지역은 또 그런 지역대로 이게 불만이고 또 이게 급락한 지역대로 불만이고 더군다나 이게 보유세가 거의 30% 이상 오르면 서울 시민 전체가 이게 엄청난 지금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이 어디로 가느냐? 그게 다 국토부 이재명 정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 우리 3대 3이죠. 국민의힘은 오세훈, 그 다음에 그 박수민, 강남 의뢰 국회의원, 그 다음에 윤희숙 또 경제 전문가죠. 연설은 잘하잖아. 하여튼 이 3명의 3파전이고, 저 좌파 쪽에는 정원호, 그 다음에 박주민, 세월호, 주량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전현희도 마찬가지야. 저하고 이 연수원 동기인데 뭐 치과의사, 그 변호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이 3대 3의 대결인데 인물로도 이게 우리가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인물로도 우리가 이게 절대 좌파들한테 뒤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확실한 게 비장의 카드가 결국 선거판을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서울 시민들한테는 집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부동산 문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부동산 문제. 근데 이자들이 막 그냥 급변동 계속 차분하게 연착륙 이렇게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이게 나가야 되는데 거래 절벽 만들어놓고 대출 다 제로 만들어놓고 막 그냥 때려잡으려고 하니 이게 부작용이 엄청나게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부동산의 실패 이게요 경기도까지 퍼질 수가 있어요. 경기도의 뭐 분당이나 또 여기 뭐 우리 여러 지역 있잖아요. 평촌이나 안양 평촌이나 또 여기 뭐 일산 고양 일산도 마찬가지고 도처에 이제 재개발 수요도 있고요. 부동산 문제가 규제력이 워낙 묶어나니까 앞으로 이번 선거에 경기도에서도 상당 지역에서 제일 큰 이슈가 될 텐데 서울은 특히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특히 그 강남 3구가 서울이 전체 한 4, 5분의 1 될 겁니다. 강남 3구 인구가 워낙 늘어가 송파 강남이 국회의원만 6명이잖아요. 서초 2명, 국회의원이 8명이거든요. 인구 대비 국회의원 놓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한 4분의 1, 5분의 1 될 겁니다. 세개 구매해도 여기서 압승해도 이게 이길 수 있는데 뭐 다른 지역 있잖아요. 한강 벨트, 성수구도 저는 정원호보다 아무게 국민의 후보가 더 나올 겁니다. 아이고 성동구에 뭐 정원호 한 게 뭐 있는데 성수동 거기 있잖아 성동구 거기도 정원호보다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보세요. 서대문구나 벌써 그 관악구도 이런 식으로 보유세가 30% 오르고 종부세 대상자가 41만 5천이면 그 곱하기 4인 가족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200만입니다. 종부세 영향권에 들어가는 게 150에서 200만이라고 종부세가 엄청난 세금이거든요. 따라서 한번 보시죠. 저는 충분히 그 서울시는 우리가 해볼 만하고 우리가 똘똘 뭉치면 이길 수 있다. 왜? 부동산 정책이 개판이다. 옛날에 문재인이가 부동산 잘못해서 우리 윤 대통령이 정권을 탈환했잖아요. 똑같습니다. 결국에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도 문재인 시즌2입니다. 공급을 틀어막는 대출 문재인 시즌2입니다. 지금 전월세 대란 돌려고 있죠. 이번에 부동산으로 이재명 때려잡고 반드시 서울을 사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나온 한 분석을 보면요.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우리 증시는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아슬아슬한 걸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좀 충격적인 숫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올해 시작하고 3달도 안 됐는데 시장이 무려 10번이나 멈춰섰다는 겁니다. 상상해 가시나요? 대체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10번.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라는 게 발동된 횟수입니다.
이 숫자나만 봐도 지금 시장이 뭔가 정상이 아니구나, 굉장히 불안정하구나 하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고들어보죠.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이 사이드카라는 잦은 시장 거래 중단 조치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자주 발동되는 건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죠. 사이드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확히 이게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시장의 비상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선물 가격이 갑자기 너무 확 오르거나 반대로 막 폭락할 때 시장이 너무 과열되거나 공포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자, 모두들 잠깐 진정해 하고 5분 동안 컴퓨터가 자동으로 사고 파는 걸 멈추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이게 어떻게 발동되냐면요.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전날보다 5% 넘게 오르거나 내린 상태가 딱 1분만 지속되면 바로 삐 하고 사이드카가 걸리는 거예요. 5분 동안 강제 휴식 시간을 갖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5%라는 변동폭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때만 작동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올해 발동된 10번을 자세히 뜯어보니까요. 주가가 폭락해서 멈춘 매도 사이드카가 6번, 반대로 주가가 폭등해서 멈춘 매수 사이드카가 4번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냥 시장이 쭉 떨어진 게 아니라 막 미친 듯이 오르락 내리락 위아래로 정신없이 요동을 쳤다는 뜻입니다. 한 분석에서는요, 이런 현상을 두고 이제 시장이 그냥 변동성이 큰 수준을 넘어서 아예 그 본질, 그 성격 자체가 바뀌어버렸다고 진단합니다. 건전한 투자의 장이 아니라 위험한 투기의 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분석이 지적하는 핵심인데요.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게 좋은 기업을 찾아서 길게 보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장기 투자의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 오르냐 내리냐에 그냥 모든 걸 거는 단기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이 분석 자료에서는 그래서 이런 아주 강력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건 더 이상 투자처가 아니다. 투기성 도박장으로 변했다. 와,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멀쩡하던 시장이 왜 갑자기 도박장 소리를 듣게 된 걸까요? 이 분석이 지목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원래 주식시장은 기업이 우리 이런 사업 할 건데 돈 좀 투자해 주세요 하면서 자본을 모으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석에 따르면 지금은 정반대가 됐다는 겁니다. 기업이 오히려 자기 돈을 써서 주가를 띄우려고 자사주를 사들이 넣거나 소각해요. 즉, 기업 성장을 위해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가 부양을 위해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시장의 기능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혔다는 주장입니다. 이 분석은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정책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PBR이 낮은 기업들, 그러니까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싼 기업들한테 주가 좀 올려라 하고 압박을 넣는다는 거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업의 재정 상태나 미래 성장 계획 같은 건 고려되지 않고 오로지 주가 부양에만 목을 매게 만들어서 시장 전체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비판입니다. 여기서 잠깐 PBR이 뭔지 간단하게만 짚고 갈게요. 아주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순자산, 그러니까 장부상 가치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 혹은 싼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만약 PBR이 1보다 낮다, 예를 들어 0.5다? 그러면 이 회사 주가가 실제 가진 재산의 절반 가격에 팔리고 있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인위적인 힘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시장. 이 분석은 이걸 뭐라고 비유했을까요? 네, 바로 모래성입니다. 딱 와닿는 비유죠? 모래성.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기초가 너무나도 약해서 작은 파도 하나만 쳐도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잖아요. 기업의 실적이나 경제 성장 같은 단단한 기반 없이 그냥 정책적인 압박으로 억지로 쌓아올린 주가 상승은 이렇게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런 모래성 같은 시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바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정신없이 흔들리는 시장에서는 도저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대요. 결국 한순간의 선택으로 소중한 자산을 다 날리는 이른바 깡통 계좌로 내몰릴 수 있다는 거죠. 불을 쌓으려고 들어왔다가
오히려 엄청난 고통만 얻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현재 시장은 비정상적이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왜곡되어 있으니 하루빨리 시장 본연의 기능을 되찾도록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분석은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식시장은 어떤 곳인가요?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며 경제를 성장시키는 건강한 도구인가요? 아니면 혹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거대한 정치 게임의 무대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